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시사 토크 사이다 김영롱입니다. 저희 사이다에서도 최근 들어서 제약바이오 얘기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중심이 또 관심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쏠려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을 텐데요. 근데 저희가 사이다 통해서 어떤 제약바이오주 외국계 보고서의 매도 의견이랄지 아니면 주가의 과열 얘기랄지 이런 걱정거리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약바이오 산업이 현재 어떤 위치에 나와 있고 또 이 산업을 다시 한번 위로 이끌어줄 만한 모멘텀들, 사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는 현안들 준비 많이 했으니까요.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경제 시사 토크 사이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심층 토크부터 시작합니다. 박연미 경제칼럼니스트, 제약산업전략연구원의 정윤택 대표, 그리고 정희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어떤 이야기로 풀어가 볼지 먼저 화면 통해서 주제 영상 함께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예, 오늘 올해 주목할 제약바이오 이슈로 저희가 꼽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제약바이오주 주식 같은 경우에 고열, 거품, 과열 이런 얘기 하기 전에 사실 한미약품을 시작으로 해서 기술 수출로 빵빵 터지는 업종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도 참 높았던 업종인데 요즘에는 너무 주식시장 쪽, 전략 쪽으로만 보다 보니까 제약바이오주를 좀 근본적으로 짚을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모멘텀들이 있는지 보도록 할 텐데 먼저 정희영 기자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요즘에 어떤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업체들이 기술 수출과 같은 호재거리들이 좀 요즘에 들려오는 게 있습니까? 가장 최근 사례는 지난 18일입니다. 동아 ST가 기술 수출 성과를 발표했는데요. 미국 뉴로버 파마슈티컬스와 천연물 유래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를 기술 수출했습니다. 총 기술 계약 규모가 1,900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같은 회사죠. 뉴로보와 천연물 유래 치매 치료제를 양도하는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말에는 한올 바이오파마가 스위스 로이반트 사이언스의 자가 면역 질환 치료 항체 신약을 그리고 제넥신도 면역 치료제 후보 물질을 중국 아이마 바이오파마에 기술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특징을 보면은 한미약품, 동아 ST 등 이런 대형 제약사들의 기술 수출도 있었지만 최근 중소 바이오 기업의 기술 수출도 보이고 있고요. 특히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글로벌 3상 이전에 글로벌 이상을 끝내고 기술 수출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은 좀 더 신약 개발 초기 단계부터 기술 수출을 하는 그런 사례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약업계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옛날 일이 됐어요. R&D 분야에서 투자하는 그런 금액수가 규모가 더 늘어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개인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느껴지기로는 한미약품 때 당시가 가장 좀 이슈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015년 벌써 2년 전이더라고요. 이때 그야말로 정말 대박이 터지면서 주식시장에서도 참 핫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어떤 우리 제약산업 분야에서 기술 수출이랄지 모멘텀들 어떤 흐름이었는지도 한번 대표님께서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2015년에 여러 가지 중요한 제약산업의 전환점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2015년에 전반적으로 한미약품이 8조 원 정도 되었고 거기 그 해에 한 9조 3천억 정도가 다국적 기업이라든가 외자사에 라이센스 아웃을 실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특징들은 결국에는 이제 글로벌 트렌드와 같이 맞물리면서 되는 것 같습니다. 신약 개발은 장기적인 투자와 그다음에 실패의 위험도 여러 가지 그다음에 엄청난 비용이 이제 투자가 되니까 한 기업이 감당하기 어렵고 그런 부분들도 이제 다국적 기업들이 이렇게 우수한 유망 가능한 그런 후보 물질들을 갖다가 도입을 해가지고 상업화를 촉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내 기업이 2009년만 하더라도 R&D 투자가 상장사 기준으로 한 4천억 정도였던 게 최근에는 1조 4천억 정도 대폭 늘어난 추세에다가 거기다 혁신형 제약기업이라는 국가적으로 이제 전략적으로 미는 그런 어떤 모델이 있습니다. 그들 기업들이 이제 파이프라인 1,000개 정도 되고 해외에서 이제 글로벌 인상을 한 47개 정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기술 수출
수출의 트렌드 자체는 지속적으로 좀 확대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 기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트렌드를 보면 기술 수출이 이제 이상이 가장 피크점을 찍는다면 예. 전임상 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글로벌 트렌드와 맞물리면서 국내에서 개발한 신약들이 이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칼럼니스트께도 좀 여쭤볼게요. 2015년 기점으로 해서 참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미처 관심을 못 갖고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어떤 트렌드적인 변화들, 특징적인 변화들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또 눈여겨보신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R&D에 그동안 그 비료를 뿌리면서 농사를 해왔던 게 올해 상당 부분 결실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임상 신약들이 그 상당한 수준으로 좀 진전을 이룬 상황인데요. 회사별로 좀 살펴보면 동아 ST의 경우에는 후보물질 도출 단계에 이른 약이 있고 대웅의 경우에는 하반기에 3상이 이루어질 신약이 있습니다. SK케미칼의 경우에도 대상포진 백신 공급이 가능해진 상황이고요. 유한양행도 지금 폐암 치료제가 하반기에 2상을 완료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들을 보면 과거에 한국의 제약사들은 베껴서 판다 이런 이미지가 많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발에 나서고 이걸 가지고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굉장히 시장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복제약이었다가 이제 기술 수출을 하게 됐고요. 이제는 직접 우리가 임상을 시작하는 단계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좀 임상이 새로 시작되거나 뭐 임상 이상 소식들도 참 많이 들려오니까요.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중요한 게 예전에는 기술 수출하면은 곧바로 뭐 신약이 나올 것처럼 생각이 되고 이랬는데 더 중요한 것은 기술 이전한 그 신약들이 얼마나 글로벌 임상을 잘 계획대로 진행되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한미약품 사례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한미약품이 기술 수출한 그 신약들이 임상 결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도 굉장히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1분기에는 그 미국 스펙트럼의 기술 수출한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롤론티스의 글로벌 임상 3상 중간 결과가 발표되고요. 2분기에는 일라이 릴리의 기술 수출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의 글로벌 임상 2상 중간 결과가 발표됩니다. 이 외에도 그 존슨앤존슨의 기술 수출한 비만 치료제 미국 임상 1상 결과가 나오고요. 그리고 제넨텍의 기술 수출한 표적 항암제의 국내 임상 1상도 종료될 예정입니다. 예.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진짜 진부한 질문일 수는 있는데 가장 궁금한 걸 제가 대표님께 좀 여쭤볼게요. 우리 발전을 분명히 그래도 최근 2, 3년 동안 빠르게 해왔으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위상은 어느 정도 될까? 위치가 어느 정도로 봐도 될까?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2015년 굉장히 전환점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중요한 부분이 글로벌 트렌드와 이제 맞물리면서 이제 어떤 혹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술 수출을 해야 되냐? 끝까지 3상을 관철을 해서 더 많은 프라핏을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요. 일본의 기업들이 이제 사례가 이제 좀 우리한테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본도 대표적인 그 제약 강국입니다. 50대 제약 기업이 한 7개 정도 포진해 있고요. 그들 기업도 초기에는 외자사의 다국적 기업과 함께 기술 이전을 통해서 서로 협력을 통해서 이제 성장을 해왔고 지금은 이제 현지화를 통해 가지고 자국의 이제 각각 국가의 이제 마케팅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기업들이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트렌드 차원에서 이제 최근에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좀 보게 되면요. 그때 JP모건 컨퍼런스가 이제 한미약품이 대규모의 기술 수출을 하게 된 중요한 모멘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위적으로 참석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인바이트를 받아야 되고 발표를 하려면 1, 2년 정도의 그러한 그 준비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기업들이 많은 기업들이 우리 거기서 참가를 하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 기업들이 그 신약에 대한 가능성이라든가 의상 이런 부분이 굉장히 높아졌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이제 그 JP모건 헬스 컨퍼런스 이외에 이 그 임상을 학회에서 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 부분들이 마찬가지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술적인 검증 그리고 다양한 이제 이해관계자들 앞에서 검증을 받으면서 우리의 위치를 좀 공고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언급을 해주신 JP모건의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말부터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굉장히 대형 이벤트로 많이 꼽혀져 왔었는데 오히려 시장이 갑자기 상승 흐름을 타다 보니까 시장 내에서는 좀 덜 다뤄진 감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정영 기자에게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은데 올해 있었던 JP모건의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게 어떤 이벤트 행사이고 이 분야에서 그리고 과연 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좀 추가로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대표님도 말씀하셨듯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제약 바이오 투자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말씀하셨듯이 뭐 참가하고 싶다고 다 참가할 수 있는 행사는 아니고요. 네. 뭐 공식적으로 JP모건에서 초청하기도 하고 만약에 가고 싶다면은 신청서를 내면은 자체 그 심사 기준에 따라서 초청장이 발부됩니다. 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공식 초청을 받은 기업 7개 기업 외에 한 30여 개 기업이 참가를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 2016년 같은 경우가 올해가 30여 개 기업이고요. 예. 지난해 같은 경우 14개 기업 정도라고 보여지면 한 2배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 설명회를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어지는 네. 기업도 6개 기업. 그 중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그 메인 트랙에서 모든 기업들이 정말 발표하고 싶어 하는 그 예. 일찍 메인 트랙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발표를 할 정도로 국내 기업의 그 글로벌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꽤 큰 성과와 기대감을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받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목적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계속 해주고 있는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미국 시장 진출입니다. 사실 해외 진출도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의 이런 판매 허가 부분이랄지 이 부분이 좀 다르다 보니까 유럽에서 허가를 받아도 미국에서는 좀 힘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만큼 또 미국 시장이 어렵지만 또 중요한 시장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게 홈쇼핑하고 좀 비슷해요. 홈쇼핑에 보면 백화점 입점 브랜드 이런 거 되게 강조할 때가 있단 말이죠. 예.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한 브랜드가 우리가 메이커 있어요 이렇게 강조할 때 백화점에 들어가 있는 회사다 이걸 강조하는데 제약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아직까지 글로벌 그 제약 시장에서 그렇게 굉장히 신뢰가 가는 회사로 인정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식품의약국이 까다롭죠. 까다롭기 때문에 그래서 FDA가 승인을 했다 이러면 그거 자체가 하나의 공증 마크가 되는 셈이에요. 예. 그래서 미국 시장에 그렇게 필사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지난해 기준으로 세계 제약 시장의 규모가 1255조 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525조 원이 그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몫인데 그러고 보면 신뢰도 얻을 수 있고 시장의 규모도 전 세계 한 40% 정도 되니까 미국 시장은 어떻게든지 뚫어야 하는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장이 되는 것이죠. 홈쇼핑으로 예를 들어주시니까 느낌이 확 오네요. 예. 그런데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의 진출과 관련해서 올해 좀 성과가 나올 법한 기업들이 혹시 있나요?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그 GC 녹십자의 혈액 제제인 IV 글로불린 SN의 미국 허가가 기대됩니다. 회사는 2015년 11월 미국 FDA에 품목 허가를 신청을 했었는데요. 지난해 그 제조 공정 자료 보완 요청을 받음으로써 허가가 조금 지연이 됐어요. 근데 이미 그 자료가 요청 자료도 다 제출한 만큼 올해에는 허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업계는 기대하고 있고요. 그 외에 그 우리가 보톡스로 알고 있는 보톨리늄 제제죠. 그 대웅제약의 나보타도 미국 판매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그 미국 FDA에서 그 생산 시설의 심사를 끝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올해 허가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요. 그 나보타가 미국 시장을 진출하게 된다면 국내 그 보톨리늄 제제 중에 최초로 미국 시장을 밟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핫한 그 바이오 시밀러에 있어서도 그 셀투리온의 리툭산 바이오 시밀러 투룩시마 그리고 허스틴 바이오 시밀러 허주마 그리고 삼성 바이오 에피스 같은 경우에는 그 허스틴 바이오 시밀러 온트루잔트 그리고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 인랄디가 미국 그 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뭐 워낙 또 변수가 많은 과정들이고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뭐 소문이나 루머들이 도는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허가를 받는지 안 받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올해에도 좀 긍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만한 기업들과 제품군이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약간 다른 결에서 어떤 제약 바이오 기업 그리고 산업의 분위기 변화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제약바이오의 특징 중 하나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좀 기술 개발 측면이 크게 다뤄지다 보니까 오히려 산업군 중에서도 좀 폐쇄적일 수 있다, 기업들끼리라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최근에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얼판 드러그를 중심으로 리치버스트에 대한 이슈, 그리고 또 이 한미약품이 이제 기술 수출하면서의 그 3년 전에 이제 핫하게 언급될 수 있는 부분이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단어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픈 이노베이션은 2002년 버클리 대학의 체스부르가 처음 언급을 했고요. 그 이론을 바탕으로 이 제약 산업이 이제 장기 투자를 또 해야 되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오랜 시간과 그 다음에 최근에 리포트에 하면 3조 원 정도가 이제 투여가 돼야 신약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한 기업이 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예. 거기에 이제 그쪽 체스부르가 얘기했던 오픈 이노베이션을 바탕으로 제약 쪽에 이제 접목을 했습니다. 즉 그 자체 클로즈 이노베이션, 그 어떤 폐쇄적인 혁신을 뛰어넘어서 오픈된, 즉 외부에 있는 자원들을 좀 끌여서 신약 개발의 성공률을 높이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보게 되면요, 예. 3배 정도가 이제 폐쇄적인 혁신보다는 오픈 이노베이션 혁신을 통해 가지고 성공률을 높였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FDA 허가된 품목들을 보면요, 75%가 특허권자와 허가권자가 다르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즉슨 75%가 허가된 신약들이 오픈 네. 이노베이션을 베이스로 해서 허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기업들 내에 이제 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신약 개발에 대한 트렌드로 이제 이어지고 있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 영향을 강화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역량이 이제 좌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약업계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좀 어려워지거든요. 오픈 이노베이션도 어떤 협업을 통해서 시너지를 내고 있다라고 저희가 큰 그림에서 네, 맞습니다.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국내 제약사도 이런 트렌드에 잘 따라가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갑자기 생깁니다. 정혜영 기자가 좀 취재를 해보면 실제로 국내 기업 중에서도 뭐 변화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뭐 한미나 동아 ST, 뭐 상위 제약사뿐만이 아니라 중소 제약사, 바이오 업체들도 오픈 이노베이션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전 대표적인 예로 그 동아 ST를 들고 싶습니다. 최근 JP모건 헬스케어의 콘퍼런스에서도 그 영국 제약 바이오 기업인 아스트라제네카와 면역 항암제 공동 연구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동아 ST 같은 경우에는 국산 신약을 가장 많이 보유한 제약사입니다. 예. 우리나라 국산 신약이 29개인데 이 중에 4개가 동아 ST의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좀 다른 회사보다 연구 개발력을 앞설 수 있었던 것은 그 R&D에 공격적인 비용을 투자를 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잘 이렇게 실행한 것도 중요한 요인이었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동아 ST의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에 대해서 실제 그 회사 측에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직접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것은 미충족 수요에 대한 그 신약 개발이고요. 그것에 대한 타겟을 발굴해서 그 동아 ST가 그동안 쌓아온 다년간 연구개발 경험을 통해 가치를 극대화하고 또 글로벌 파트너링을 통해 결국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신약 개발을 한다는 것이고요. 뭐 동아 ST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에 더해서 그 오픈 이노베이션 연구과제 공모라고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 더 활발하게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면역 항암제 분야에 있어서 좀 더 공동 연구 개발이나 이런 것 R&D를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IT든 자동차든 어떤 산업군이든 처음부터 시작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이제 서로 각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 보완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을 함께 도와가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이다.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또 하나의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어떤 벤처기업에 투자를 해서
또 공동 연구를 해 나간다면 영역의 확장이 더 크게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것도 뭐 전략 중 하나라면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그 개방형 혁신, 그러니까 오픈 이노베이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오픈 이노베이션이 사실 어제 오늘 갑자기 등장한 단어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관통하는 그 정신은 뭐냐면 가성비예요. 말 그대로 투입 대비 산출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다 보니 벤처도 키우면서 기존의 기업들도 살아가는 이런 방식을 택할 수 있게 된 건데, AI 분야뿐만 아니라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현대차니 SK텔레콤이니 이런 회사들도 오픈 이노베이션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바이오 벤처 현황은 또 어떤지도 정혜영 기자에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정보를 얻기 더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바이오 벤처와 관련해서는 오픈 이노베이션 현황이 국내에서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뭐 상위 그 유한양행을 필두로 상위 제약사뿐만이 아니라 뭐 요즘에는 중견 제약사들도 바이오 벤처 그리고 바이오 펀드를 조성을 해가지고 투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유한양행을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유한양행은 뭐 그 매출액의 두 자릿수를 R&D에 투자하는 것 외에도 그 유망 바이오 벤처의 지분을 투자해서 그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뭐 바이오 벤처에 투자한 금액만 한 1,300억 원 정도 달하고 있는데요. 뭐 테라젠 이텍스 그리고 제넥신과 같은 국내 유망 바이오 벤처뿐만 아니라 미국의 항체 신약 전문 기업인 소렌토의 지분을 투자하고, 그리고 소렌토와 함께 그 조인트 벤처인 그 이뮤논시아를 설립하는 등 그 해외 우수 바이오 벤처들과도 적극적으로 투자도 하고 함께 협력해서 공동 연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그럼 관련해서 성과도 나오는 게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을 때 한올바이오 파마 그리고 제넥신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앞에서 뭐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도 스위스 로이반트 사이언스에 기술 수출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한올바이오 파마의 최대 주주가 대웅제약입니다. 2015년에 그 지분 29.7%를 매입을 했는데요. 이 기술 수출 성과가 나오면서 그 주가가 상승하고 이러면서 그 대웅이 가지고 있는 그 주식의 가치도, 한올바이오 파마의 주식의 가치도 굉장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거의 1,000억 원이 넘는 평가이익을 누렸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 제넥신 같은 경우에도 한독이 지분을 19.5%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 제넥신의 지난해 기술 수출에서도 그 한독이 1,000억 원이 넘는 평가이익을 얻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수출이나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들 그리고 현황과 성과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또 다른 결에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주요 이제 리딩 기업들의 주요 모멘텀이었던 어떤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대표님, 올해가 바이오시밀러의 뭐 절정기다 이런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바이오시밀러는 뭐 기본적으로 신약의 대체, 이제 복제 특허 완료 이제 바이오의약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2000년대만 하더라도 이제 바이오 신약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10개 중에 3개 정도가 이제 그 바이오 신약이었는데 2010년, 12년을 넘으면서 10개 중에 7개가 바이오 의약품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의약품이 이제 특허 만료가 이제 도래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특허가 만료되면서 이제 대체가 되는 게 바이오 시밀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굵직굵직한 블랙버스터인 바이오 의약품들이 특허 만료됨에 따라서 그것을 선점하기 위해서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게 이제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그래서 그 시장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걸 대체하게 되면으로 해서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좀 확대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특허가 만료되면 시장 선점도 해야 되고 아무래도 이제 수요 자체도 기존 약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비싸니까 같은 효과에서 조금 더 싼 가격들의 약을 찾기 마련인데, 그렇다면 어떤 국내 바이오시밀러의 기술력 그리고 우리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은 또 세계와 견줘봤을 때는 어느 정도입니까? 바이오시밀러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예를 들어서 지난해 13종의 바이오 시밀러가 미국 식품의약국이나 그리고 유럽 의약품청의 판매 허가를 받았는데요. 이 중에 5개가 국내 바이오 업체의 제품입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온이죠.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항체 바이오 시밀러의 nem시마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고 지금 뭐 유럽, 미국 시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장 점유율이 49%에 달한다고 합니다. 빠르게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에피스 경우에도 허세틴 바이오 시밀러를 유럽에서 가장 먼저 출시를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전 세계 12 바이오 시밀러 의약품 중에서 가장 많은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기업들의 위상 그리고 현재 위치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하루에 진도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되는데 딱 한 단어만 더 새롭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치마켓인데 쉽게 말하면 틈새 시장이라고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약업계에서도 좀 이 부분을 주목한다고요. 니치 버스터라는 말이 사실 일본 제약회사에서는 한 10년 전부터 회자됐던 말인데요. 비아그라 같은 약들이 블록버스터라면 그 희귀 질환을 치료하는 약들이 바로 이 커다란 틈새를 말하는 니치버스터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유전자 가위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사람의 몸을 스캔을 해서 잘못된 유전자 아니면 그 병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잘라주거나 아니면 유전자 자체를 짜깁기 해주는 기술까지 우리가 그 니치버스터의 대표적으로 유망한 분야로 꼽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일반 의약품 중에서 어떤 특화 상품들은 뭐가 있는지도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정혜원 기자, 이 취재된 게 있습니까? 네. 최근에 뭐 전문 의약품도 그렇고 일본 의약품도 그렇고 이런 그 의학적 미충족 수요를 어떻게 충족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동국제약의 치질 치료제 치센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치질 환자들은 그 병원을 가는 걸 굉장히 꺼려합니다. 부끄럽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할 지경에 달아서야 이제 치료를 받기 시작을 하는데요. 동국제약은 여기에 좀 포커스를 두고 그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고 그래서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을 출시를 했고요. 특히나 보통 지금 기존의 치료제, 그 치질 치료제 같은 경우는 좌약이나 아니면 연고제가 일반적인데 이 치센 같은 경우는 먹는 치료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편리하게 복용 편리성을 높여서 굉장히 출시 이후에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치센을 개발하게 된 전략 앞으로의 틈새 시장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동국제약의 그 틈새 시장 전략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특히 삶의 질 관점에서 건강에 대한 관점이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고 건강과 관련되어져 있는 미충족 수요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제약은 소비자 관점에서 이러한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소비자들의 미충족되어져 있는 니즈를 잘 파악하고 이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 개발 및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니치마켓 얘기하다 보니까 오히려 여기서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좀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께 앞으로 우리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앞으로 뭐 활약이랄죠. 네.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마무리를 해주시죠.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 2개를 언급했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과 리치 버스터, 리치 마켓을 공략하자. 뭐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 그 전통적으로 제약기업들이 강한 오너십에 따라서 협력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뭐 이렇게 작년에 이제 2건의 큰 의미 있는 그 기술 수출을 이제 정은 기자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웅제약이 이제 투자를 하고 같이 협력을 한 사례고요. 그 다음에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한동약품이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예. 이들 두 기업의 특징은 뭐냐면 M&A를 했지만은 그들이 연구를 할 수 있게끔 투자를 하고 계속해서 어떤 경영이라든가 관여를 최소화하면서 그러면서 그 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상생관계, 전략적 관계를 맺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형 오픈 이노베이션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실제로 로슈가 이제 제넨텍을 인수를 하면서도 제넨텍에 대한 브랜드를 계속 가지고 가고 계속 그들이 연구할 수 있는 것을 북돋워 주면서 이제 큰 기업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내 기업들도 중요한 어떤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오늘
심층 토론 펼쳐봤습니다. 지금까지 제약산업전략연구원의 정윤택 대표, 박연미 경제칼럼니스트, 정희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그럼 현재 들어오고 있는 뉴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슈 파노라마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오겠습니다.